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계에서 외형직 국제법 국제정책을 수업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시험을 계기로 외형직을 꿈을 일단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국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향후 2025년도 시험 문제를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미 총평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문항의 특징이나 아니면 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도 외형직 국제정책 문제는 난이도는 매우 평이했습니다. 난이도 상급으로 일단 규율할 수 있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은 많이 안 보이고요. 대부분 다 중간 또는 그 이하의 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발견이 됐던. 그래서 최근 3, 4개년도 최근치 일단 국제정책 문제에서는 가장 평이했던 수준의 문제가 올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와 같이 수업했던 분들의 일단 그 느낌 또는 시험을 봤던 수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 걸 봐서 올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총평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국제법, 국제정책은 둘 다 매년 난이도가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올해의 평가 기준을 사정평가한 다음에 내년에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출제위원들의 입장이다 보면 올해 문제가 좀 평이했다면 다음의 문제, 즉 2025년 문제는 사실 예측컨대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책이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방대한 그 과목이라고 정평나 있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자, 국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외교사, 마지막으로 이슈 파트인데 특히 우리가 좀 곤란하게 생각하는 거는 외교사는 뭐 4-5개 문항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총력은 이슈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슈의 깊이도 사실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뭐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체감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정책은 이슈로 일단 승부를 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 이슈가 일단 개수, 즉 이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문항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주 흔한 외교사와 살짝 겹쳐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즉 현대 분쟁사에 관련된 대표적으로 25번 문항의 이스라엘 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뭐 워낙 많이 노출됐던 파트의 이슈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외교 전략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문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로 올해는 전체적인 일단 느낌은 매우 평이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거나 내년 준비하는 분들이 혹시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와 같이 요 문제 해설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일부러 PPT는 조금 분산될까봐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문제를 출제 기관, 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나 등등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 출력하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하나하나 해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론의 일단 그 숫자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어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6번까지가 다 이론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이 올 시험입니다. 1번은 현실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왈츠의 권력 극대화와 미어샤임의 안보 극대화가 처음에 딱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방어적 현실주의
뭐 그걸 떠나가지고 신현실주의의 대가인 왈츠와 자 그거에 일단 상반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표시했던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는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학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대표적으로 기본 가정이 틀렸습니다. 안보국대화는 왈츠고요. 그러니까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건 미어샤이머와 왈츠는 동일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안보국대화를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왈츠고요. 자, 패권이나 권력의 극대화를 노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미어샤이머죠. 이 부분을 잘못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1번입니다. 바로 답 1번으로 나옵니다. 자, 2번도 그렇고요. 3번이 여러분들 선제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귀납과 연역을 자, 일단 우리 추론 과정 두 개를 빗대가지고 모겐서는 귀납, 역사주의에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이 높았던 자, 일단 한스 모겐서는 당연히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귀납적 방법을 선택했을 테고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 왈츠의 논리가 구조, 즉 체제 중심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에 모든 걸 설명하는 구조니까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귀납과 연역에 대한 기본적인 추론 과정과 빗댄 문제가 3번 선지입니다. 자, 신고존주의 스웰러가 신현실주의적 왈츠 이론과 구조적 결정론적을 비판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 즉 자, 뭐 일단 스웰러가 얘기했던 건 극성 구조도 물론 강조했고 삼극 구조에 대한 특징을 일단 제시했던 학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위계적 구조를 일단 강조했으니까 왈츠의 구조 이론과는 많이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기술한 게 4번 선지니까 뭐 이건 무리 없이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자, 퍼트남입니다. 로버트 퍼트남이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협상자 입장에서 관찰했던 논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물론 퍼트남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입니다. 근데 그런 난이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주 빈도수가 나왔던 학자치고는 기본 이론을 역시 물어보는 문제. 1번은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국 간의 윈셋이라고 얘기하는 건 협상의 결과에 대한 어떤 자, 큰 합의적 결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1, 제2, 자, 그 수준에서 윈셋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얼마나 협상가의 양국이 협상가 입장에서 합의의 결과가 커지느냐. 그러면 두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인 윈셋이 클수록 결론, 즉 합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뭐 너무 쉽게 자, 오답으로 나옵니다.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혹시 여기에서 조금 도련적으로 4번 선지에서 보시면 크기가 작은 윈셋,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고로 상대 국가의 협상에서 내가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결과가 적다는 걸 알면 상대적으로 큰 상대 국가가 그걸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자체적인 윈셋 크기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클수록 합의의 결과가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뭐, 제1과 2의 입장에서, 자, 협상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구조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기본 개념 4개를 선지를 집어넣고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일단 미중 간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호명됐던 학자가 오르겐스키라는 건 다 아시죠? 오간스키 또는 오르겐스키는, 쉽게 말하면 세력전의 이론이 요번에 두 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투키테스의 함정과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자, 세력전의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부분을 3번 문항과 연결하면 쉽게 말하면 세력전의에 관련된 문항이 2개가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역시 3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체제의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는 그 의미를 같이 하고 그렇지만 국제체제에서 자,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자, 계층 간의, 층위 간의 위계적 질서를 구조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르겐스키는 자, 국가 간의 이런 층위적 구조가 마냥 왈츠의 무정부 상태의 획일적 구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국은 국제체제의 근본적인 행동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만드는 형성자 역할을 한다. 패권 국가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겠죠.
왜 3번이 답이냐면 세력 전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력이에요. 얼마나 힘이 강하고 약하느냐 이거와 그다음에 현 지배체제에 대해서 어떤 수용적 자세를 취하느냐. 근데 여기에선 강대국의 논리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약소국가, 중간국가의 수준은 사실 이거의 만족, 수용적 태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국제 정세를 변화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선지에서 일단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냐면 중개국가 약속의 만족 여부가 아니라 강대국의 만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강대국이 어느 정도 수용 태도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패권국가가 가장 위에 상층에 있고요. 그 밑에 지배국가들이 있는데 만족과 불만족이 이 지배국가에서 편이 갈라지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질서를 지휘하고 있는 패권국가라고 얘기한다면 그 밑에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 중국, 그다음에 EU의 각 국가들, 그다음에 지금은 힘은 떨어지지만 일본까지 집어넣으면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즉 강대국에서 어떤 나라가 일단 불만족이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세력 전이가 요동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지배국가가 수용적 태도가 어떠냐. 이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중견국가 약속의 위치보다는 강대국의 위치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힘의 강함은 잠재력과 기타 여러 가지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력 수준도 조금 일단 여러 가지 요소를 일단 분리해서 놨습니다. 즉 군사력을 의미하는 즉 국력의 힘을 오르겐스키가 강조했는데 그 의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두 개가 미흡한 부분으로 처리됐습니다.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4번으로 나오는데 세력 전이가 일어났던 현상은 두 번에 걸쳐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르겐스키의 논리겠죠. 하나는 미중 간에 일단 하나는 처음에 있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이 서로 간에 패권이 전이되는 현상인데 전쟁 안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전국가 막 등장하면서 세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소련이었는데 이거는 역시 지리멸렬했던 소련의 붕괴 때문에 세력 전이 현상이 전쟁까지 파급이 되지 않았죠. 지금 미중 간의 관계를 세력 전이 현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나왔는데 역시 중국도 힘이 약간 딸리는 듯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세력 전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실증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이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딱 어렵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힘을 못 쓸 정도로, 그죠?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4번 문제는 국제 안보에 관련된 건데, 5번 구조와 제가 총평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의제를 놓고, 이걸 다양한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적 구조가 혹시 맞고 틀리는 걸 골라내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안보에 대해서는, 안보 딜레마를 1번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조하겠죠. 2번은 구성주의 간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구성주의의 전형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은 신현실주의는 제도의 중요성을 부정했잖아요. 그죠? 제도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학파와 차이점이겠죠? 그러면 4번은 현실주의 모든 가정을 거부했다고 해도 너무 쉽습니다. 현실주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국가 유일한 또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과 무정부성과 그다음에 국제관계의 위계가 이슈 간의 위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기만과 그다음에 상대적 이득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협력은 왈츠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고 미어샤이머는 협력 자체를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이게 현실주의 계열이라고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이런 가정 중에 상당수를 수용했고 다만 국가 간의 협력은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즉 제도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일단 강조했던 여러 가지 포커스를 위주로 한다면 그런 제도와 레짐이 협력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물어보면 당연히 현실주의 가정은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그죠? 그게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걸 잘못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나올 수 있겠죠? 5번도 4번 구조와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협력에 대해서 각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를 배치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구성주의는 뭐 정체성 나오고 가치가 나오니까 뭐 구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이거야 뭐 이 없고요. 2번은 패권 안정론에서 협력의 혜택을 누리고 자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하고 그 패권국이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자 베풀 수 있는 자 혜택자 입장에서 다양한 패권을 장악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악의의 패권자 이론과 그다음에 선의의 패권자 이론이 또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별했던 놀랍게 뭐 패권 안정론은 그냥 초합적으로 일단 물어본 단순한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제도가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왜 4번이겠습니까? 현실주의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이냐 상대적 이득이냐 분명히 절대적 이득을 강구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강구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이득이라도 상대 국가의 이득이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적 이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그러면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이 더 중요시하는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무 쉽게 4번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4번, 5번은 역시 평이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치사상가예요. 그죠? 자,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이 지금까지 발전한 과정에서 그 영향을 줬던 초기의 기원을 이뤘던 학자들, 현실주의에서는 우리가 비근한 사례로, 홉스를 따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상가니까, 뭐 현대 이후에 나오는 뭐 다양한 정치론가 아니라 사상가니까, 그 이론의 형성에 기초를 냈던 영감을 줬던 학자들이겠죠. 그죠? 홉스, 역순으로 올라가면 뭐,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을 일단 기술했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키아벨리, 아니면 투키디스의 일단 다양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현실주의 기본적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루스부터 물어보는데 전쟁 상태에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무정부적 사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정부적 체제를 자연 상태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낙관하지 않았던 자 인간들의 관계에서 이게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루소의 부정적 사고 그대로 드러났던 표현이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니은이나 디귿은 여러분들이 연대기적으로 누가 먼저야 알고만 알아도 사실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니은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던 시기는 뭐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16세기 정도 1532년이 바로 군주론이 저술됐던 그 해거든요. 그죠?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게 16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궁정작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재기를 꿈꿨던 학자, 비운의 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종교 전쟁은 1648년에 30년 전쟁의 결과물이 웨스팔렌 조약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17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기적으로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자, 니은은 틀리고요. 그로티우스의 가장 명저로 꼽히는 게 전쟁과 평화의 법 아니겠습니까? 자, 세계에 일단 방대한 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럽 협조 체제가 붕괴됐대요. 그럼 유럽 협조 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인 체제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또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자, 홉스와 로크의 선구정의 역할을 했고 국제연합이 자, 그러면 유럽 협조 체제를 제외한다면 말은 맞습니까? 맞죠. 국제법과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유엔과 그 앞에 있는 LN을 기원을 따질 때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그로티우스잖아요. 그죠? 그럼 디귿이 틀립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 두 개가 다 안 맞아요. 그죠? 칸트의 영구평화로 너무 단순한 이성적 인간, 낙관론이죠. 그 다음에 공화정. 자, 그 다음에 영구평화를 강조했던 학자죠. 답은 쉽게 2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7번의 구조주의를 똑같이. 근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 계열의 이론이 제법 나왔습니다. 중속 이론도 나왔고요. 일단 월러스타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로도소도 나왔고, 제법 다양한 일단 구조주의. 여태까지 사실 막시즘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소외가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 우리가 혁명가로서 레닌보다는 제국주의 이론의 대가로서 일단 홉슨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자본주의의 가장 말기적 현상을 제국주의로 평가했던 게 레닌입니다. 이런 표현이 고스란히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월러스타인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기초해서 자, 근대 세계체제가 15세기부터 유럽에서 본격화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자, 그 이론상으로 중심부, 주변부, 그다음에 반주변부의 논리를 종속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월러스타인이 제시한 건 분명한데 무정부적 상태가 아니라 불가능한 세계 체제 구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년부터 유럽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자본주의 역사는 그때부터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무정부성의 기초에서 왈츠의 논리와는 좀 구별해야 되겠죠. 종속 이론은 남미의 저발전의 상태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바꿔야 되는 건 일단 프레비시 같은 학자, 그죠? 근대여론의 일단 입장에서 자, 물론 라틴 아메리카의 사정을 감안하고 일단 제시했던 논리지만 어쨌건 여기서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이 아니라 자, 일단 강대국의 물론 이것도 일단 종속 이론의 강경파들, 급진파들이 있어가지고 급진 계열의 학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계급의 타파를 강조하면서 수출 주도형의 산업 구조를 철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그람시는 네오 막시스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람시부터 루카치, 그다음에 플랑차스, 일단 다양한 학자들이 하나의 일단 네오 막시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학자들인데, 자, 특히 그람시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라고 일단 불리는 게 뭐냐? 헤게모니 논리. 나중에 이게 패권이라는 표현으로 일단 국제정세에서 중요한 소스를 일단 제공이 됐던 논리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작동해서 그걸 피지배계층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동의하느냐, 동의 절차. 그게 확실히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썼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어요. 구조주의 이론을 자, 그동안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등한시했던 분들은 7번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답은 2번입니다.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 5번, 6번과 동일한 그 형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기구 놓고 설명하는 이런 유형의 구조가 무려 3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막스는 국제기구가 자본주의적 도구의 수단으로 썼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시했어.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그게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제도는 자 국제기구가 그들 간에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좁힐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수 효과도 높이고 등등의 긍정적 기능을 얘기했다. 맞죠?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이게 답입니다.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게 바로 자 현실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얻은 이익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본 거야. 그죠?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패권적 힘을 통해서 그 이익을 취하고 기구를 만드는 것도 패권국이니까 현실주의 입장에선 그 이익은 동일할 수가 없겠죠. 앞뒤로 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이론의 논리구조만 아시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주의는 기구가 규범, 규칙, 행위자 정의하는 거 이런 논리 만들어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자 4번은 자 일단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9번 문제는 좀 성의가 없었던 문제라고 제가 출제한 분들은 좀 힘드셨겠지만 글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무슨 유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철진한 문제고요. 다만 국제정책이 특히 이슈나 외교사에서 어느 정도 암기와 그다음에 연표를 기억해야 될 수 있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문제예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문제예요. 자, 유럽연합이 발전한 시기술을 요구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연습했고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암기하고 준비했던 파트입니다. 리스본 조약은 결과적으로 유럽 헌법 조약이 부결됐던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조약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근의 조약 중에 하나겠죠. 2007년 조약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말 그대로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던 실제로 EU의 출발은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때문이겠죠. 암스테르담 조약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럽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는 니스 조약과 더불어서 가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조약들이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 먼저고요. 그죠? 암스테르담은 1999년이고요. 그 다음에 니스 조약은 자 2003년이니까 약 4, 5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럽 단일 의정서 SEA라고 약자로 얘기하는 이는 유럽의 여러 가지 통일된 어떤 그 조약의 통일성을 강조했던 대표적 또 조약입니다. 1987년에 있었던 조약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유럽 단일 의정서 제일 먼저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4번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단수 남기니까 뭐 이걸 통해서 또 열심히 이유에 대해 근데 이유는 매번 이렇게 늘 출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연도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파트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정책과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 또는 기구로 해서 아세안 이런 등등의 국제기구로는 매번 빠짐이 없으니까 기본 사항입니다. 안 나오더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국제정치경제학. 자, 일단 IPE라고 불리는 국제정치경제학의 문제인데, 다국적론, 해외투자론, 그 다음에 FDI, 이런 건 저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봤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해서 다국적 이론이 왜 해외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한지를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다만, 4번에, 그죠? 그린필드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자, 1번은, M&A형 FDI는 해외 직접 투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합병한 다음에 생산 서비스를 일단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 맞죠? 그 다음에 투자 유치국이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세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FDI의 근본적인 설명이죠? 맞죠? FDI는 뭐는 아니겠습니까? 간접 투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3번이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FDI에 안 들어가요. 너무 쉬운 게 3번에 배치돼 있어. FDI의 기본적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추론해가지고 충분히 1번 M&A 잘 모르겠다. 4번 그린필드 모르겠다. 해도 일단 3번 선정 너무 확연합니다. FDI를 일단 여러분들이 FDI를 아신다면 직접 투자잖아요. 그죠? 주식 간의 투자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됩니다. 그죠? 당연히 3번이 답이고요. 그린필드가 뭐냐면 위에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직접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털을 잡고 사들여요. 그리고 직접 고용해요. 생산까지 합니다.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투자 유치국한테 매우 유리한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유치국에 많이 부여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그죠? 그린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차에서 일단 미국에 각각 엘라바마나 등등에서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게 이런 그린필드 일단 FD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고 근데 난이도는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론을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어쨌건 10번에는 3번이 나옵니다. 11번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역시 마음이 조금 왜냐하면 올해 유력한 예상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2023년에 핀란드와 2024년까지 일단 끊었죠. 스웨덴이 뒤늦게 나토에 가입하는 바람에 발틱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발틱하면 러시아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다 나토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언론에도 한번 이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토에 관련된 현황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는데 현황은 거의 없고요. 그냥 기원이나 간단한 사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FDI에 일단 끝난 이후에도 나토가 끝난 이후에도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나토의 건재성을 보이는 게 1번 선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발칸반도 위기 시에 발칸반도라고 얘기하는 건 다양한 보스니아 내전부터 코소보 사태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나토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러시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해가지고 그 폭격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그때 역사인데 러시아가 계속 이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 바시에나르드 그룹,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 네 나라가 대부분 다 일단 나토에 가입하는 등 일단 러시아의 심기를 거슬렸던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토가 일단 계속 일단 동진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도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러우 전쟁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죠. 그죠? 자, 일단 3번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왜 4번이겠습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뒤에 나왔어요. 55년에 일단 만들어졌던 소련을 필두로 한 냉전 때의 군사협력체야. 그럼 나토가 훨씬 더 일찍 나왔어요. 48년에 나왔으니까 49년에 출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5, 6년 정도 먼저 나왔던 게 이런 형태의 지문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사항에서 연도 같은 걸 왜 체크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자, 너무 쉽게 4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12번은 이론 중에서 우리가 통합이론의 하위 개념에서 배웠던 게 바로 정보화주의인데 지역 통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능과 신기능주의만 있는 거 아니죠. 대표적으로 몰아붙이기입니다. 자, 몰아붙이기 자유주적 정보화주의인데 쉽게 말하면 앞에서는 일단 기능주의에서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신기능주의는 관료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역시 정부가 주도를 이루고 있다. 다만 그 주도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게 통합이론의 근거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몰아붙이기 얘기했던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 개가 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합답형 구조에 좀 난이도가 모르면 일단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지를 다 아셔야 돼. 기억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논리를 깔고 있어요. 그죠? 니은은 유럽 통합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선호가 정치 과정을 국내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국가가 그 정책을 어떻게 국내에서 제대로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참여해가지고 국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약화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이 강화돼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역할은 통합이론과 달리 앞에 있는 통합이론들과 달리 이 몰아붙이게 정보화주의는 정부의 역할, 국가 역할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디귿은 틀리고요. 여기 중요한 게 리을의 핵심이에요. 전략적 협상과 일단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일단 자유주의적 국가의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협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논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혹시 현실주의적 이론이다 라고 해서 자유주의적이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국가 역할을 강조했으니까 자유주의적 이론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주의적 계열의 이론이 좀 가깝습니다. 그죠? 노골적으로 이걸 강조했던 학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의 통합이론인 대표적으로 호프만의 정보화주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몰아붙이기 딱 나왔는데 몰아붙이기에 한해서 4개의 선지를 골라내는 난이도가 여태까지 앞에 나왔던 문제에서 제일 수준이 높았던 문제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물론, 자유주의적 통합이론을, 제대로 앞에서 전제를 다 공부했다면, 몰아붙이기는 그렇게 중요한 학제라고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이따 정도만 이해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통합이론을 근거로 유추해서 풀 수 있다? 글쎄요. 그런 유추력이 과연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론을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12번 문제 때문에 있다라고 봅니다. 종속이론은 좀 센 이론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2, 13번은 이론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논리구조. 난이도가 좀 높아졌죠? 종속이론은 60, 70년대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근대화 이론이라는 서구 이론의 반발로 나왔던 자체적인 지역 이론입니다. 이게 월러스타인의 구세주까지 등장할 그때까지는 좀 쇠퇴한 이론이고요. 지금은 아예 이 이론은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대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게 세계체제론 아니겠습니까? 맞죠? 둘의 관계야. 그래서 세계체제론이 제일 나중에 나왔고요. 종속이론이 그거에 대한 틀을 일단 제시했던 학자들이다. 프레비시는 근대 이론을 비판하긴 했지만 사실 종속구조의 탈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주의의 전환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근거로 한 이론이야. 그죠? 프레비시는 ECLA라고 하는 그 논리를 통해서 나중에 일단 UNDP 수장도 역할을 했을 정도로 현실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학자인 프레비시는 근대의 이론은 비판했지만 요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구축할 때는 일단 쉽게 말하면 수출 주도형, 대체 산업 육성 등등을 통해서 근대 발전에 대한 서구 일단 종속 국가들이 어떤 논리를 일단 쳐야 될지를 제시했던 학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전환 필요성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답 쉽게 2번 끌어냈고요. 후진국의 경제 발전은 중심부와 주변부 논리. 그러니까 반주변부란 논리를 만들어냈던 학자가 뒤에 나오는 월러스타인이라면 그건 없다 보면 두 개의 논리야. 주변국가, 중심국가. 그죠? 그러니까 주변국가, 중심국가 서로 간에 일단 기회에 대한 불균등성,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물건의 교환성에 대해서 그 가치 개념이 서로 다른 거. 쉽게 말하면 발달된 공산물을 파는 건 중심국가, 주변국가는
자, 싼 원자재. 근데 원자재가 더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공해서 역수출하면은 오히려 무역 역조라든지 근대적 발전을 저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게 종속이론의 일단 그 논리겠죠.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카르도소예요. 그죠? 자, 종속적 발전론을 강조했던 브라질 출신의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종속적 발전 이론을 강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변부의 국제체제에 들어가면서 물론 본인 자체가 자기 이론을 폐기했어요. 대통령 되면서 정책적으로 실행할 때 신자유주의 논리에 함몰됐던 학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럽연합기관인데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에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다 평이했습니다. 하나는 연표 문제, 또 한 문제는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근데 골라내는 거 하나하나 이게 말이 합답형이죠. 틀린 거 하나 골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뭐가 하나 틀리냐. 선지 구성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어쨌건 디귿이 답이에요. 그죠? 이게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왜 유럽의회는 아시겠지만 자, 주요한 유럽의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초창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79년부터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에 포함되는 국가들이 27개 국가들이 자국의 인구 비례로서 할당한 그 인원수를 자 일단 자국의 선거에서 뽑는 거예요. 그죠? 직접 선거로 자 일단 국가별로 할당된 의회를 뽑는다. 자, 정당 구조로 자 일단 뽑기보다는 스펙트럼이 크게 뽑기 때문에 뭐 진보 계열 아니면 뭐 일단 보수 계열에서 중도 뭐 등등으로 스펙트럼이 좀 넓게. 그래서 정당이 어디에 계열에 속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의회는 극우까지 안 해도 우향적인 일단 그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한 극우당들도 꽤 많이 국민전선이나 뭐 프랑스의 유명한 이런 정당들도 득표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유럽의 양심적 지식인이나 아니면 뭐 일단 좌파 계열의 뭐 일단 학자들은 꽤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의회 구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푸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이사회, 그 다음에 유럽, 일단 이사회,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그 다음에 유럽의회, 사법재판소까지 5개, 그러니까 3개의 필라에 5개의 기관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파트예요. 그죠? 나올 수 있다고 늘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난민 문제 15번 문제 들어갑시다. 이거는 국제법과도 바꿔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죠? 1번은 난민에 대한 제네바 협약이 나왔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번 문제는 난민에 대한 제네바 의정서를 보충하는 게 의정서 67년에 나온 건데 제네바 난민협약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겠습니까? 기간과 51년이라는 기간과 유럽이라는 특성을 딱 전제하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한 게 67년의 의정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AU로 나중에 개편됐던 AU는 대량 난민 사태가 60년대에 각국의 내전에서 발생 아프리카 그 권역에서 있었던 정치적 혼란이죠. 그래서 OAU 협약을 이걸 만들었다. 글쎄요,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 OAU까지는 공부하셨을지 몰라도 얘네들이 난민에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맺는 것까지는 만약에 관찰하지 못하셨다면 4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난민 받잖아요. 어떤 걸 근거로 하겠습니까? 국제적인 난민법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이 있어요. 난민법이 제정된 국가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난민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국내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여기도 맞는 말이지만 후반부에 독립적인 난민법이 국내법으로 제정이 됐느냐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바로 틀린 말이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저절로 그러니까 끝까지 선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읽어내셔야 돼요. 그죠? 4번이 확연한 답입니다. 혹시 제가 국내 난민법이 제정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선지 2개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난민을 지위를 인정했다는 거는 국내 법령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론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16번의 지정학 문제가 이렇게 한량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죠? 지정학 이론이 워낙 현대 여러 가지 지층적 구조,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정학 논리에서 나왔던 파생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론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라첼이 정치지리학, 그리고 맥킨더의 심장지역 이론, 머헨의 해양 세력 이론, 스파이크만의 주변 지역 이론 다 맞아요. 그런데
영미권의 지정학이 아닌 거. 그러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독일의 게르만. 처음에 출발한, 라틴 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 국가부터 출발했던 게 바로 지정학인데요. 거기서 일단 학자만 나왔을 뿐이지 대단한 지정학 발달은 결국 지리학이 발달한 프랑스 위주예요. 그죠? 독일도 그 한 축이고요. 나중에 대서양 건너서 미국도 지정학의 여러 가지 논리를 마한 같은 학자에 의해서 루즈벨트의 해상 권력론이 강화됐던 논리, 즉 하와이에 해군기지 두고 이런 게 다 지정학 논리에서 나온 논리 아니겠습니까? 라첼은 독일 출신 학자예요. 역사 철학에서 비롯됐던 답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일단 사상적 연원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맥킨더가 심장지역이론, 맥킨더는 영국 사람이에요. 마하는 미국인이에요. 스파이크만 미국이에요. 영미계열에 어디 출신이야?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가끔 여기 이 계열의 이론이다. 자, 일단 배경 설명 좀 하면서 이걸 국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일단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글쎄요. 그죠? 이거는 좀 의문시 됩니다. 문제 수준은 낮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던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7번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은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연도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은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제가 모택동, 그 다음에 등소평, 그 다음에 강택민, 그 다음 후진타오, 시진핑 이 5세대 간의 쭉 일단 세대 간의 외교 정책과 전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일단 이슈사 공부할 때 엄청난 비중으로 일단 이쪽을 할애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준비한 게 노력이 조금 아쉬워요.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야? 시진핑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기업은 주권평등, 인류 운명 공동체인데 여러분들 선지 요거만 가지고 이거 시진핑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설명이 물론 일단 시진핑이 강조했던 게 인류 공동 운명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논리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책임 국가 의식을 강화하는 논리인데 앞에 그런 게 수식적인 구조가 맞느냐를 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기억은 맞습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다시 한번 규범을 치르는 게 신형-대우 관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신형-대우 관계론. 이걸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리발란스로 대치했기 때문에 두 나라 관계는 오바마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화평굴기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답이죠. 2003년에 바로 후진타오의 전략. 바로 4세대 지도부가 내놨던 논리가 화평굴기론이에요. 그죠? 자, 당연히 답은 쉽게 디귿이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뭐겠습니까? 1대1로론 아니겠습니까? AIIB 자 1대1로론 요게 강조했던 게 리을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죠? 선지는 합답형 구조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 딱 하나만 일단 찍어내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변별력이 과연 있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답 2번 나오고요. 중국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대만 관계인데 혹시 정책 여기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구양제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일구양제 그죠? 한 나라가 두 개의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건 홍콩이 일단 다시 중국에 복귀되면서 할양됐다 거의 97년에 복귀되면서 일구양제로는 중국이 지배했던 땅 그리고 지금은 다른 점할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마카오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결국 대만을 의식한 게 일구양제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죠? 중국의 전략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그죠? 반분열 국가론 1번은 분열 국가법은 2005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중국을 분리하는 불순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제어하는 일단 국내법이 이거예요. 그죠? 대만 관련된 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단 컨센서스 또는 컨퍼런스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92년에 양국이 굉장히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어떤 명칭을 불러도 좋으니까 통일의 지향성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당권 유지. 여기에 92. 이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차잉원 총리 이후에 리창더 일단 등등 새로운 총리가 일단 새로운 총통이 대만에 자리 잡고 나면서 조금 더 두 나라 관계가
92 일단 컨센서스 제도는 아예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두 나라가 일단 조금 냉각 관계에 있다는 거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법안이 바로 답인데 대만 동맹, 일단 국제보호 강화법이라는 좀 긴 명칭의 미국법이야. 그죠? 대만의 외교관계가 다른 나라들과 다 단절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나라가 10여 개국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국가의 규모나 아니면 지명도가 낮은 나라들이야. 일단 대만이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서 우호관계를 그다음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하나하나 대만은 다 소중할 텐데 다 이렇게 배제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런 국가 일단 대만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일단 강구했던 법이 줄여서 타이베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나머지 세 개는 이미 우리가 노출됐던 파트고 타이베이 법안은 사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 개가 확실하니까 선고법에 의해서 4번 고를 수도 있는, 그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어요, 그죠? 답 이렇게 풀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그죠? 보편적인 거 3개 나오고 내가 아는 것들 모르는 거 하나 나오면 선고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자, 19번 너무 쉬운 문제고 유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게 아닌 거 골라라. 여러분 조지아 침공은 아파지아 사건 때문에 같은 그리스 계열의 자치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침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벨라루스 침공 이런 거 없었어요. 벨라루스는 형제국가예요. 루카첸코의 벨라루스 대통령과 형제처럼 일단 우유를. 그래서 두 나라는 이미 가조약까지 체결한 상태야.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10년에 침략을 했단 말이 안 되죠. 자, 크림반도 병합은 14년에 있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글쎄요. 이슈치고는 조금 단순한 문제. 여기에서는 조지아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는 체첸 문제는 러시아 내에서 있었던 거니까 거의 내전 형식에 가까운 거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는 이게 다예요. 그죠? 벨라루스 빼고. 그죠? 자, 답은 그래서 19번에 2번 쉽게 나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 나왔던 외교사 측면에서 본다면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권국가의 출발이잖아. 물론 국제정책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과거에 2개의 조약으로 쪼개져가지고 일단 조약 체결했다. 그런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그죠? 오스나비르크 조약과 민스터 조약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왜냐하면 스웨덴과 프랑스계 나름대로의 알력이냐 아니면 그 관계, 역학관계 때문에 두 나라에서 조약 체결했던 내용. 신구교도의 종교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패권 다툼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일단 쉽게 말하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일단 대표적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벌이는 등 같은 카톨릭 계열인데 오히려 신교도들을 도와주는 등 종교적 형태에서 많이 벗어난 양태가 돼버렸어요. 그죠? 어쨌건 출발했던 그 결과는 1648년에 베스트팔렌 지역의 조약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단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아니겠지만 종교의 자유도 허용됐고요. 당시 독일이 일단 전쟁터였는데 거기에 합스부르크에 넓게 지배받았고 스페인에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일부 일단 독립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 스위스와 네덜란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너무 쉬운 내용이야. 그죠? 자, 일단 네덜란드는 독립했던 거 맞는데 스위스 독립을 같이 했어요. 영사의 중립국적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이 답이고요. 투키디스 21번은 그냥 주는 문제 같대요. 그죠? 자, 오르긴스키 아까 앞에 논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델로스 동맹과 펠레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그리스 폴리스과 국가군의 맹주들끼리 전쟁인데 누가 앞서가느냐 이걸 봐야죠. 군사력이라면 스파르타야. 근데 해상 무역으로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까지 같이 올라온 나라가 아테네야. 올라오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일단 불안감, 그 다음에 국력에 대한 전의에 대한 높아심 이것 때문에 전쟁을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했어요. 그죠? 물론 아테네가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 아테네 문명, 즉 아테네가 가장 꽃피웠던 폴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을 쇠퇴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누가 부상했다?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가 이게 글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게 그냥 도와주는 문제. 그래서 별 코멘트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22번 동서독 통일. 이슈에서 독일 통일에 관련된 내용을 연역적으로 좀 아시느냐? 아니
일단, 일단 하나의 통시적으로 아시느냐? 이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모르면 힘든 문제야. 그죠? 어느 정도 독일 통일 과정을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먼저 전제조건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독이 통일할 때 통일하기 전에 70년대부터 빌리 브란트가 동방전철을 통해서 동독과 좀 가까이 있는데 국력 차이가 월등하잖아요. 서독이.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일단 동서독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같은 민족이야. 그래서 동서독은 같은 게르만의 같은 국가야. 아니 같은 민족의 두 개의 체제로 나누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국가로 서로 승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게 맞아.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했을 때 내용도 뭐냐면 상대 국가의 대사급 외교관계는 개설하고 싶어하지 않은 게 서독이에요. 국가라고 분리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근데 동독은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동독은 뭐라고 봤냐면 민족이나 뭐 언어나 이런 거 다 물론 들어가지. 근데 중요한 건 계급이라고 그랬어. 계급 의식을 통해서 국가 분리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다른 국가야. 자유시장 체제를 강조하는 서독과 우린 다른 거야. 그러면 대사급 외교를 개설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일단 한때 꽤 시끄러웠던 두 나라가 일단 이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러면 기억은 상주대표 설치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설치했어요. 그죠? 서독에 대한 의견이 결국 조율돼가지고. 니은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디귿은 미영 푸소인데 90년이면 통일 그 해잖아. 그러면 동서독이 빠진 게 말이 되겠습니까? 4 플러스 2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다 보니까 쉽네요. 그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리을은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동독에서 일단 뭐 서독에 의해서 차별화됐다. 통일 이후에도 갈등 구조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게 4번인데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니까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일단 뭐 동독이 이제 더 이상 서독에 비해서 이렇게 차별이 되지 않은 건 동독 출신의 일단 총리가 나올 정도로 그죠? 자,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바로 동독 출신입니다. 그죠? 자, 23번 동아시아 지역 협력 왜 안 나오겠습니까? EU 나오고요. 아세안 나오고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23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셈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90년대 때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다는 걸 각인한 다음에 각성한 다음에 만들자. 아셈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아셈에 대한 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강요들이 일단 출발했다가 나중에 정상회의, 서밋을 발전했는데 중요한 건 뭘 다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다 다뤘어.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문제만 초점 맞췄다? 이렇게만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일본 아니고요. 금융위기 때 IMF 창설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일본이 이걸 주도했는데 IMF의 구조를 훼손할 것 같다는 우려를 미국이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넌지시 반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지지했다가 잘못됐죠. EAS는 자 일단 출범 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자 비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다. 러시아 일단 미국이 대표적인 일단 요 아시아권 밖에 있는 국가인데 사실 이거 참여에 일단 중국은 좀 경계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저지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반대를 의사를 표현한 건 분명한 건 아닙니다. 4번이 자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인데 TAC라고 얘기해요. 근데 2009년에 체결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게 나름대로 까다롭습니다.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출범하면서 시작했던 조약인데요. 여기에서 2009년에 미국도 들어갔습니까?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금의 자 조약 당사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죠? 아세안 10개 국가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 몇 개 국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걸 미국 영토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어렵죠. 이 정도 문제면. 3번, 4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번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들어갑시다. 탈냉전기 때를 얘기하는 91년 이후에 국제정세를 물어보는 자 문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피퍼투 아시아야. 리밸런싱 전략이야. 다 맞습니까? 맞죠?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막 부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계로 피퍼투 아시아를 주장했고요. 그 역할로는 리밸런싱 정책이에요. 그죠? 중국은요. 신형 내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새롭게끔 자, 일단 중국에 대한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오바마가 거부했어요. 그죠? 1번, 자, 맞는 말이고요. 금융위기야. 그럼 2008년에, 자, 미국발, 자, 일단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더 이상 G7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G20, 중국, 인도 이런 브릭스 국가를 다 집어넣고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런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맞습니까? 맞죠? 계기와 그 다음에 그 개최 이후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맞죠? 3번이 왜 답이겠습니까? 브릭스가 출발할 때는 남아공은 처음엔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2011년부터 브릭스에 마지막 대문자 S가 들어가면서 남아공이 정식적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틀리고요. 2009년에 처음 회의했던 게 뭐냐면 베이징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두 개가 틀려요. 러시아에서 개최, 남아공 그때 출범하지 못했고 나중에 가입하게 됐다. 그게 2011년이다. RCEP과 TPP는 너무 철진한 얘기예요. 그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서로 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25번 문제는 지금 가자지구 전쟁, 하마스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원, 분명히 예상했던 문제야. 여기서 25번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만 틀리는 거 골라내는 문제예요. 그죠? 자, 일단 후세인 맥마흔 선언이 일단 기억의 선지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개입하고 영국이 참전하면서 아랍이 오스만 투르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 오스만 투르크가 반대쪽 독일에 같이 가담하고 있는 동맹 국가이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괴멸하기 위해서 영국이 진출했잖아요. 그때 아랍 민족을 쫙 규합하기 위해서 후세인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국가 건립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기만적인 게 뭐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사이코스 피코 협정을 체결해요. 분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의 국가 건설에 대해서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내심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죠? 어쨌건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점령을 실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1차 끝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이 지역에 일단 영국이 위임 통치 지역으로 거의 식민지화처럼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이라크 지역. 그죠? 프랑스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죠? 시리아 지역. 뭐 이런데. 자, 이게 니온도 맞는 말이라는 얘기고요.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으로 유대국가, 아랍국가로 분할했다? 아닙니다. 47년이면 2차 끝나고 나서 일단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이 처음에 국가 건설에 스스로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만을 건설을 약속을 하고 그때 엑소더스, 유럽의 대규모 난민들이 유태인 난민들이 탈출해가지고 그 국가를 건설한 게 48년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두 개국 해법이 있죠. 오슬로 협정에서 일단 아주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쉽게도 그게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사자가 됐어요. 그죠? 3번이 틀리고요. 디귿이 틀리고요. 이스라엘 영토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나 봅니다. 4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고구마 형태의 넓은 가자지구는 따로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의 현황이겠죠. 자, 답은 쉽게 2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디귿만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이미 총표에서 다 말씀드렸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그걸로 이해하시고요. 희망이 좀 생기는 시험이에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물론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문제가 내년도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근데 준비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인데요. 좀 더 철저히. 기회가 되면 저와 같이 한다면 더 이런 유형에 가까운 내용과 이론과 문제를 제공하면서 같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좀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나중에 궁금하신 건 어디든지 제 루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